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뉴스,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시사를 들여다보는 인더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학기를 앞두고 가장 바쁘게 뛰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장희국 교육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금 금강산을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금강산 다녀오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 맞이 연대 모임. 행사명도 아주 깁니다. 행사가 좀 이름이 길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줄여서 그냥 2019 새해 맞이 모임. 새해 맞이 연대 모임 이랬습니다. 네, 그렇게 줄이면 되겠네요. 네, 여기 교육계 대표로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긴 제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작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9월에 평양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서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내용을 어떻게 민간 차원에서 좀 잘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와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연대 모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 이제 북쪽에서도 민족화해협의회의 대표들 또 각 분야의 활동을 하는 분들 또 우리 남쪽에서도 민족화해협의회와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의 여러분들과 그 산하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 각계각층의 양측에 또 해외까지 모여서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겁니다.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녀왔다고 하면 여기 다시 돌아오니까 뭘 제일 많이 물어보던가요? 물어보시던가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북측에서 우리가 제안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광주에서는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6가지를 제안했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북쪽도 지금 광주 학생 항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제강점기의 항일 학생 독립운동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연구 보고 대회를 한답니다. 이게 공동의 관심사이니까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죠. 6가지 중에 3가지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얼핏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북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 당시에 광주 학생들이 항일 의거 이를테면은 시위도 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 전국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간도라든지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한 학교가 340여 개 됩니다. 340여 개. 중국에 있는 간도에 있는 학교들도 여러 개 참여했으니까요. 그 340여 개 중에서 지금 북쪽에 있는 학교들이 133개가 참여했다는 그렇게 많이 참여했습니까? 우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3개면은 40%쯤 돼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학생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도 해왔고
보고대회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공동 관심사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같이 교류를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진전하기로 서로 좀 합의된 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거기에서 바로 즉답을 안 해주었어요. 참 네네.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렇게 즉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또 생각이 됐어요. 북쪽에서는 좀 자기들도 아쉬워하고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북 공동으로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교류를 한다고 다 합의도 하고 행사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참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구 제한도 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합의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학생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육 교류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철식 북측 민화협 부의장이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화협 부의장, 양철식 부의장이. 예, 서로 교류가 좀 되는 게 우리 미래로 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웃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실무 협의를 할 수 있게 좀 답을 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또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 간의 관계는 또 다른 큰 변수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남북 관계가 이게 잘 풀리고 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도 어떤 변화가 예측될 수 있고 북한 측이나 우리 그 광주시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그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변화에 어떤 좋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달라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북측에 대한 우려와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작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분단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때의 대화하는 거나 여러 가지 교류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 광주 학생들은 전체 학교에서 다 현황 뭐 중계 방송하는 걸 다 봤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지? 말도 같고 또 뭐 노래도 보면은 다 같고 다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근감이나 동질성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어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크게 서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측도 그럴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네. 여기 와서 보거나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교류한다면은 아무래도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죠. 그럼 그 이번 주 있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평화나 그런 큰 줄기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교육계에서는 당장 뭐 해보고 싶으신 거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계획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저쪽에서 답만 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네. 학생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그래서 교원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수학여행단도 가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음악회라든지 뭐 체육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가 뭐 우리 기대처럼 좋다면은 네. 이런 게 좀 이런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예,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외부 변수가 중요하지만. 예,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그 비무장지대 DMZ를 개방한 데가 있습니다. 네. 판문점 부근이라든지 백마고지 부근 개방한 지역에 우리 교원과 학생들의 평화체험 연수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평화체험 연수 학습을 계속하면서 열리기만 한다면 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또 평양이나 또 뭐 백두산도 열리면은 저희들은 아이들이 희망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지원도 하고 해서 북측에 갈 그럴 준비는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는 남북 교육 교류 추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네. 추진 기획을 하고 준비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새학기 앞두고 또 학부모들과 네. 학생들 관심이 큰 것은 이제 우리 광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우리 학부모들이 특히 유독 관심 많이 가졌던 분야를 한번 따져보니까 그중에 좀 사립 그 유치원 문제가 네. 있습니다. 먼저 3월 1일부터 그 200명 이상의 그 좀 큰 네. 유치원은 그 에듀파인. 에듀파인, 뭐 영어로 되는 에듀파인 이게 의무화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명 원화가 2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 지금 뭐 국공립 유치원은 전부 이거 에듀파인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치원 운영 그 회계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딱 간단히 설명하시면 수입 지출 예. 회계에 관계되는 건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건가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네. 거기에 우선 금년에는 200명 이상의 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유치원 광주에는 그게 24개 사립 유치원에 해당됩니다. 24곳이 이것을 할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상이. 그 정도에서 그 중에서 지금 12개 정도가 절반.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비율로 보면은 광주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외에도 200명은 안 되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그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네. 참여하기로 한 유치원이 또 21개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현재 33개 유치원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제일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회계 투명성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뭐 재산권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간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님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회계를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 그런 거지 사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학부모들로서는 네. 학교 회계 수입과 지출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리가 내는 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육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참 많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뭐 제재할 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참여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하도록 하고요. 네. 참여하지 않는 데는 아무래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을 줄인다든지 뭐 또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현재 그 유치원 문제, 사립 유치원 문제는 올 2019년 한 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우리 광주 지역에는 보신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작은 갈등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크게 뭐 원아들이 다닐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 학부모들의 불편 없는 그 광주시 교육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 지난해 광주교육계에 좀 큰 상처를 준 얘기가 또 올해 또 지속되면 어떠나 학부모 입장 네. 걱정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네. 스쿨 미투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고등학교는 한 2군데 정도 있었죠. 크게는 두 학교고요. 네. 작게 보면 또 서너 개가 더 네.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는 네. 시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들,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게 한 학교도 아니고 크게 두 학교고 또 뭐 작게 하면 또 서너 개가 더 있고 그런 없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내용 중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또 학생들이 또 그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후에 또 선생님들도 한꺼번에 네. 많은 또 문제가 발생하니 학생도 당황하고 또 학교 현장도 당황하고, 그런 게 학교 전체에 안정화를 주지 못하면서 또 바라보는 학부모도 또 걱정되는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더 지혜롭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엄정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법에 따라서 아주 중하게 벌을 주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가려야 할 거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성인식 개선팀이라는 특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사님 2분하고 주무관도 두고 상담사, 복지사 두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또 예방하도록 하는 연수와 학생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집중 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요. 또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와 함께 이 일을 적극적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 워크숍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생님들 35분하고 여성단체 관계자 35분하고 같이 공동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학생들이 주저없이 신고하고, 또 저희는 전수조사하고 해서 성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더 철저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지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뭐 지난해에 스쿨미트와 더불어 또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제 시험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외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한꺼번에 결집된 내용으로 좀 보이는데, 학사 관리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회복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뭐 사후 약방문이나 소일코 요양관 고치기라는 참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이 고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출제에서부터 시험지 인쇄, 보관, 시험 그 과정마다 아주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전달하고 교원 연수도 하고 있고요. 고사 기간이 되면은 모든 학교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할 때는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인쇄할 때도 인쇄실에 대한 보안 CCTV를 두고 방범창을 두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또 이 고사 관리에 그동안에는 교감 혼자 했었는데 뭐 2중, 3중으로 관리, 보안을 위한 관리자를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학교마다 전달해서 인쇄실에 CCTV나 방범창은 이미 다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같은 학교에 선생님과 자기 자녀가 다니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그건 이제 뭐 생피제라 해가지고 피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 선생님의 자녀가, 직원의 자녀가 그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북 교육 교류부터 지금 그 최근 교육 이슈들에 대한 얘기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새학기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월 곧 시작됩니다. 올 한 해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거 중점 두고 변화하고 이거 중점 두고 해보려고 한다 하는 거 뭐 자랑하신다든가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저희는 뭐 그동안 해오던 인성 중심의 교육, 인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학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 교육의 하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맞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기술들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일자로 이제 조직을 개편했어요. 네. 조직 개편하는 방향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학교 현장의 지원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서부 양 지원청에 학생 생활교육 지원팀을 두어가지고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지원을 좀 확실하게 강화하고 또 하나는 교권 보호 지원팀도 신설했습니다. 변호사를 한 분씩 이렇게 선임을 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현장 중심의 지원, 학교 중심의 지원, 선생님을 지원하는 교권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생활교육 지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적고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갈 겁니다. 올해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무상급식 관련? 무상급식은 광주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도해 왔어요. 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우리가 3학년, 2학년 네. 이렇게 도입해서 금년에 1학년까지 완성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1학년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아, 초, 중, 고 전체 학생들이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학부모 입장에 그 가장 관심 가는 내용인데 이제 말씀하시네요. 아니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했고요.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지원을 해서 이제 금년에 고등학교까지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네. 광주가 그것만큼 참 선도적으로 했고 시청에서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서 이거는 뭐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곧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네, 그 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들이 참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다른 데 관심 가지고 그러면은 참 큰일 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아이들은 놀면서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이슈를 선정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사 탐구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연일 5.18 망언 등 극우적 발언과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막말 대행진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탐구에서는 혐오 표현과 극우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킹핀 연구소 오승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현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상한 방식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5.18 망언에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그리고 정부에 대한 극단적 막말, 색깔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당내 선거에서 어떤 뭐랄까 과열된 선명성 경쟁으로만 치부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박관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강박관념. 네, 네. 그렇습니다.
보수 내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세력들의 강박관념이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강박관념이 제도권 내에서 정당의 전당대회 내부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게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김병준 비대위원 체제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당의 혁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외연과 지지 기반들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아주 편한 방식, 가장 원웨이, 즉 필드에서 가장 조직화되어 있던 태극기 부대를 당 안으로 끌고 와서 네. 외견상 당의 덩치는 커졌고 또 전투력도 세졌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존립 기반은 훨씬 좁아지면서 그를 통해서 표출되는 언어들,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언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불만이 강박관념적으로 표출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 국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김현성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표퓰리즘이다. 그러니까 표를 계산한 아주 전략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 예, 표퓰리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전체 전당대회 룰이 네. 70%의 37만 정도가 되는 당원들이 70%를 차지하고 30%가 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70%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당원들 구성도 결국은 TK와 PK가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당원 구성이.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40%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TK, PK를 위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이런 당원들을 위한 포퓰리즘의 발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결국은 역대로 이제 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이 결국은 당의 가장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이제 과거로 회귀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미래 대안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 미래 대안 세력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야당복이 중요한데 참 야당복도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중심은 지난 탄핵에 불만을 품고 있는 태극기 부대가 중심이고 따라서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세력들이 다시 전면에 부각한 잔당이 되어야 될 세력들이 무대의 주연이 되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잔당대회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느 당의 대변인 논평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길게 얘기 드리기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고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거기 명대사를 한번 패러디를 해보면 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아하. 전당대회인가 분당대회인가. 결국 이제 분당을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보면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이나 제1야당으로서 미래에 책임질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저희가 TV를 볼 때 저게 어느 정도일까,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할 수 있거든요. 현재 데이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7만 전체 선거인당 37만 8천 명의 2% 정도고 갑자기 8천 명 정도가 막 입당을 막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네. 태극기 부대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유의미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런 어떤 당내 세력이 될 거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슬프지만 네. 저는 이게 누가 당선되든 이 태극기 세력이 지분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황교안 대표나 김준표 대표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김준표 의원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이 있는 그 순간까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그 광주 망언 3인방, 네. 국회의원 3인방,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을 한 3인방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중도층까지도 과반수 이상이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제명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층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제1야당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과다 대표성을 가지고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전당대회만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이 세력들이 앞으로 제1야당에 상당히 중요한 목소리를 낼 세력이 될 텐데 지분을 가지고 이제 걱정스럽게 보는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결국은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흘 앞둔 전당대회를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 그대로 그 유튜브나 극우 사이트에서 등장한 정도가 정말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정치 세력화할까 저희는 정말 그 믿지 않았거든요. 그 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본격 정치 세력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 현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정치 현상은 없습니다. 네. 이 현상들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후보가 격돌을 했을 때부터 사실은 존재해왔던 정치 세력들입니다.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 있었던 세력들, 거리에 있었던 보수 세력들인 거죠. 보수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거리에 있던 분들이었죠. 거리의 수구 세력들이었죠. 네. 이런 분들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했던 것들이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과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뭐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 물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분들이 세력이 점점점 넓혀가면서 일베 사이트에서도 이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던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탄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거리의 어떤 시위를 통해서 표출이 됐던 거고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극이라면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저희가 우리 자유한국당을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념적 그 기반이랄까요? 방금 거리에 있던 태극기 부대를 정치 세력화해서 안으로 들어올 때 뭔가 이념적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념적 기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부정, 역사 부정이겠죠. 그리고 5.18과 같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또 부정과 함께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외곽에 있는 그 정치 세력을 안으로 끌어들인 그 이념적 기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게 정책적인 문제에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로 왔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정치학자 샤슈나이더가 얘기했듯이 편향을 동원하는 겁니다. 즉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 본인들과 거리가 있는 대상, 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적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면서 지지 기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정치의 본질인데 과거에는 쇠고기 수입 문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복지 문제,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북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편향의 동원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정책 경쟁이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고 보다 더 자극적인 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더 자극적인 정체성이죠. 그렇죠. 정체성.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 정체성과 관련해서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지역입니다. 전라도라는 거죠. 마치 미국 사회에서 흑인 문제, 또 히스패닉 문제를 들고 나오고 독일 사회에서 유태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기보다는 정치가 상당히 극단화되고 퇴행화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약간 망령같이 떠도는 이념이 있어요. 저는 이 흐름에는 국가주의 망령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회고하고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효율성. 네. 그때는 잘 먹고 살게 해줬는데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정치적으로는 조금 양보해라. 인권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불일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효율을 따지는 국가주의가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건 완전히 허구임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우리한테 준 교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와 박정희의 국가주의, 극우 국가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굳이 이념적으로 얘기하자면 국가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여전히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나 결국은 땅 파서 이렇게 도로 만들고 개발주의, 효율주성 이걸 우선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말씀 들어보면 그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두 분의 말씀 듣고 이제 떠오른 점은
전당대회라는 정치 세력화하는 큰 컨벤션 행사를 그 기점에 두고 첫 번째 어떤 그 박심 논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와, 황교안 네. 누가 박근혜에 대한 누가 배박이니 해서 그 다음 상황에서 5.18 공청회인가요? 네. 이거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한 행사를 거치면서 가장 어떤 게 이 전당대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의 움직임이 이런 그 방금 말한 혐오의 대상까지 간 게 아닌가. 뭐 자연스레 지금 이제 결국 왜 배박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결국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상황에 5.18, 왜 5.18을 선택하고 5.18이었냐. 소장님 어떻습니까? 앞분에도 좀 얘기하셨지만 왜 5.18이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가. 아마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예요. 5.18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친박 세력이 진보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정체성의 원천으로 삼는 게 사실은 5.18입니다. 오늘날 86 세력으로 흔히 지칭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세력화해서 정치적인 어떤 일단 지배 세력을 형성하기까지의 그 어떤 정당성의 원천, 그 출발점. 그게 5.18이었다라는 거죠. 5.18에서 시작해서 민주화운동의 문제, 그리고 반미주의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까지 쭉 이어지면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5.18은 또 지역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컨대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건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상대방의 정체성의 근원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5.18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5.18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연구소 명칭이 킹핀이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킹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국가주의를 주동하고 있고 국가주의를 존중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킹핀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핀 하나를 맞추면 전체 10개의 핀이 쓰러질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라는 거죠. 네. 결국은 5.18 민주화운동이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고리였던 거예요. 결국은 국가주의를 무너뜨렸던, 국가주의에 저항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결국 그 다음 들어왔던 전두환 어떤 군사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던 근간도 5.18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당이었던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5.18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빚을 지고 있다. 5.18에 우리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상 보수 정권이 5.18 문제에 대해서 5.18의 역사적 회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때 5.18이 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국가주의를 추종하는 자유한국당 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이것이 전국화됐을 때, 그러니까 지역화로 지역의 문제로 아주 국한됐을 때 의미 있게 되는 것이지 이걸 전국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용이 되고 그러게 되면 두려운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인 거거든요. 말씀 들으면 결국 민주 세력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가장 그 지점이 되는 게 5.18이고 한 가지가 지역주의까지도 같이 있다. 그런 말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5.18 문제는 이른바 보수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핵심입니다. 보수판 역사 바로 세우기. 보수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건 이런 거죠. 뭐 분단, 뭐 이런 각 역사적인 해석이 다 다른 부분들이 주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8.15도 그렇고. 근데 이른바 이승만이 만들고 박정희가 발전시키고 전두환이 고도시킨 대한민국, 산업화된 대한민국이라는 도식이 있는 거죠. 근데 박정희까지는 어찌됐건 끌고 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한 사람이 복권이 안 되는 거죠. 왜?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됐고 또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헌정질서 문란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정질서 문란 세력 사건이라고 낙인 찍힌 전두환을 복권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정질서 문란과 같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색깔론인 거죠. 북한군이 왔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고 또 북한군과 결합된 사람들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들을 이제는 제도권 내로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것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뭔가 진행되어 온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비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개입과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모 종편, 여기서 제가 뭐 특정 종편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모 정편의 시사 프로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사람이라고 황모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죠. 북한군 개입됐다. 북한군의 일개 대대가 왔었다라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의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네. 관계자 이렇게 징계 처분을 받아요. 네. 그게 2013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모 종편은 이게 북한군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특집으로 해갖고 5곡지의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북한군 개입의 근거였던 무슨 그 이름 모를 사람들 5구의 어떤 그 5.18 묘지의 이 시신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까지 다 이제 찾아갖고 네. 아 북한군 개입은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자칫하다가는 채널권까지 이제 네. 채널을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군 개입 문제를 꼭 다뤄야 된다고 의제에 넣으려고 악착같이 발언을 해요. 그렇게 반성해놓고 네, 반성해놓고 의제에 또 넣으려고 해요. 네, 넣으려고 하고 없던 일인 것처럼. 그 안에는 누구나 알겠지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거기 조사위원회에 넣으려고 그걸 넣는 거예요. 네. 아까 또 그게 안 되니까 그 5.18 어떤 그 가해자일 수도 있는 군인을 이번에 추천해갖고 결국 제척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공청회를 열어갖고 그 사람들의 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파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5.18 문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저는 이게 좀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역사사자를 써서 사이코패스다. 역사에 대한 공감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공감력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에 대한 전혀 생각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사 프로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서 2013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도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어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또 확장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또 이물리한 행진곡 박승중 보훈처장 맞습니다. 전 보훈처장 네. 정도가 못 부르게 하는 정도로 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돼서 현재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치 세력화하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얘기를 두 분 얘기로 저도 듣다 보니 과거가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와 있는 이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내용인 민주화 운동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를 두 분에게 말씀 듣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날 지금 그 원로들, 네. 광주 지역 원로들 만나고 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만 그 5.18이 광주의 지역적인 사건이나 지역적인 기념 대상, 광주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부심,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두 분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들이 두려워하는 게 5.18 정신의 전국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역사 왜곡 방지 처벌을 법에 보면 네. 5.18을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을 좀 폭넓게 해석하자. 예. 그러니까 5월에 있었던 5월 20일부터 뭐 29일까지 있었던 그 지점만을 5.18로 볼 게 아니라 네. 5.18이라는 게 어떻게 기폭이 됐습니까? 전두환 씨가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어찌됐든 내란을 12.12부터 말씀. 그래 12.12부터 결국 내란을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 내란의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5.18 계엄 설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개념으로 찾아.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이 어느 하나만 뚝 뜯을 수 있습니까? 5.18의 계기가 됐던 것은 결국은 12.12가 잡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2.12부터 해서 결국은 5.18 운동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내란 관련된 사건까지도 결국은 5.18의 전 역사로 보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폭이 되고 한국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장시켜야 된다. 결국은 지역화된 5.18이야말로 결국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공격하기 쉬운 거죠. 그건 전라도의 문제, 그건 너희들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기념일이 된 5.18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왔냐. 과연 예를 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좀 더 국가적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더 많은 어떤 관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을 반드시 이제 5.18 문제로만 딱 국한시키지 말고 역사 외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이 끝난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국가적인 낭비예요, 이런 건.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우리 김현성 평론가의 얘기에 의하면 결국 이제 전국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쪽이 전국화에 대한 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역사로 해석을 하자로 평가하신 것 같고 우리 오 소장님 어떻습니까? 원론적으로 뭐 맞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조금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5.18과 관련된 5.18 보상자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5월 17일 자정부터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김대중 내라는 사건까지 확대해서 적용해 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12.12까지 연장돼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미 그리고 5.18 관련 이 법의 명칭이 처음엔 광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지칭했는데 광주를 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전남, 그 당시는 다 전남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의 전남 그리고 서울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 전두환 체제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국적인 사건으로서 성격 규정을 하자고 해서 광주라는 이 단어를 뺐던 거죠. 그리고 전국화라는 게 사실은 누가 못하게 해서 못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것은 5.18 기념재단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과제였는데 결국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걸 남이 뭔가를 못하게 해서 못했다라기보다 우리들 스스로 뭔가 해법, 대안들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방향을 맞게 제시해 주신 부분,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걸 채울 수 있는 내용의 준비가 우리가 돼 있는가. 이건 좀 반성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축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고 또 한 축은 이제 정치권에서 긴박하게 관련 법 제정을 아까 좀 얘기 나왔지만 이른바 그 홀로코스트법에 준하는 형태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원칙적으로 5.18 왜곡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장했던 건데 더 이상 이제는 뭔가 사회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신념에 의해서 발언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사법체계 내로 저희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걸 특별법의 형태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형법체계를 통해서 해소하는 게 맞는 것인지 두 가지 해법이 다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5.18 기존의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처벌 규정을 넣어서 한다라는 것들이 쉬운 길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이게 실효성이 장기 지속할 수 있느냐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서는 형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법에 반영되지 않고 특별법이 있으면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되면 그냥 특별법이 사문화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독일의 홀로코스트 반나치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독일 형법 130조입니다. 1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조부터 4조까지 홀로코스트 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치를 찬양한다라든지 유대인에 대한 혐오 발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로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처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 형법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결국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에서 5.18 얘기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사회 얘기로 이제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향후 정치권의 이런 극우화가 더 과속화될까?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의 고민 속에서 우리 사회 우경을 막을 만한 어떤 자정장치나 고민들을 좀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극화를 만드는 건 선거제도와 대통령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즉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자기 지지층 결속을 아주 공고히 해서 1등만 하면 2등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되거든요. 그럼 방향이 갈수록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형태로 바뀐다면은 중간지대의 목소리를 왜냐하면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과반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유사한 아주 진보적인 발언만 해서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발언 자체가 훨씬 중도적이고 온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제도의 변화를 통한 해법이 좀 답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성 소장님 연동형을 쑥 들어서 저도 이제 잠깐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연동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좀 다시 자리 잡게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극우 세력들, 네. 결국은 정말로 극단적인 세력들이 의회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충격받는 게 뭐냐면 국회 한복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자기 부정,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내용을 부정하는 이게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5.18의 괴물이라 그러고 5.18을 폭동이라 그러고 이런 자기 부정이 국회 한복판에 생겼다. 네. 결국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국민들이 해도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들이 얘기해도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연동형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성, 대통령제라는 정치 체제 안에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결국은 책임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지금의 한국 사회의 정치 제도 하에서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왜곡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게 선언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개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역사 왜곡의 범죄라는 그 인식을 명확하게 갖는 차제의 법률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또 해법은 약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현재가 5.18이고 전라도라고 하는 그 혐오의 대상과 어떤 규정화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그 우경화라는 부분이 심각해지면 그 대상이 여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사회적 걱정과 고민이 다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민과도 또 더불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극우 세력이 없었던 시대는 없을 겁니다. 극자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사회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세력들이 실제로 힘을 얻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 극단적인 세력들이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이런 힘을 얻고 정치적인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거고 그 제도적인 변화의 핵심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얘기를 했던 거고 결선투표제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아마 뭐 다른 더 좋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것이 테이블로 올라와서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참여하지 않는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은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극우적이고 혐오한 사람들이 나를 대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건전한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정치에. 결국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에다 대고라도 얘기해라. 참여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여기 국민들, 여러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네. 댓글이라도 달시고 예를 들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은 또 예를 들면 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결국은 그런 데도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이나 이러한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 구조적 차별에 대한 분노를
그것을 만든 정치 시스템이 아닌 또 다른 약자에게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혐오의 어떤 메커니즘,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인들은 이것 때문에 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또 활용해온 나쁜 정치인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 그게 가장 최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우 정치를 우려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Can